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21대 대선까지 오늘로 16일 남았습니다. 광고 얼른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오늘 이야기는요. 김문수 후보로 이제 결정된 뒤에 국민의힘의 일주일 어떻게 지났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대위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너무 직공하셨다. 절레절레. 일반적인 선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독해져서 돌아오셨어. 제가요? 독해져서 아니, 돌아왔어. 궁금해요. 이게 지금 선대위가 뭐 김문수 체제로 중심을 잡고 딱 운영이 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물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 좀 생각이 좀 강한 분들, 오른쪽으로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거나 영입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이 있고,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진짜 선대위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별로 지난번 윤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보면 활동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다, 이런 평이 많은 걸로 봐서는 몸과 몸이 따로 노는 느낌. 몸과 몸이 따로 예, 놀아요. 몸과 머리가 몸과 머리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느낌. 예. 한마디로 윤 어게인 선대위예요. 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대위에 계셨던 분들 대부분 다 여기서 같은 역할, 같은 임무를 맡으면서 선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김문수 후보가 정치권 떠난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대에서 활동했던 분,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 그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의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을 맡은 거를 두고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이분 석 변호사님? 저는 뭐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아니라 사실상 자유통일당 선대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보수 지지층을 좀 넓게 결집시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는 자유통일당 선대위로 포지셔닝 되면서 극우로 자꾸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올라가지가 않고, 실제 선대위 명단 지금 대표적인 게 석동현 변호사잖아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신청했던 분이죠. 그리고 지난 겨울 거리에서 전광훈 씨랑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영입한다? 는 이건 전 뭐 김문수 후보의 생각과도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뭐 대선 치르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체제 전쟁의 최선두에 서 있던 정광훈, 석동현 이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이라는 게 보통 개념이 시민사회 단체를 우리 우호적인 그룹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그러한 역할은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유튜버들 관리할 것 같아요. 보수 네. 유튜버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그 사람들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 안 출연도 그래도 하고. 그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분들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캠프 이제 여야를 다 떠나서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직책들이 있어요. 일정, 메시지, 수행, 공보. 이 네 개가 이제 그 캠프의 주축이고, 그 사람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가 그 캠프가 누가 주축이냐를 알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캠프도 그 이 담당들을 보면 누가 가 있는지, 그리고 후보랑 누가 친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정 메시지 수행 공보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윤어게인 윤석열 선대인데,
김문수 후보가 헤드라고 했을 때 나머지 팔다리는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전형적인 이제 해파리 선대 같은 거죠. 해파리가 대부분 뭔가 이게 팔이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을 못 쓰죠. 그렇게 되면 몸과 팔다리가 같이 움직여야 뭔가 강력하게 좀 결집력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캠프는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감점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좀 덧붙여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저는 좀 나름대로 거기에서 득점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젊은 김용태가 마지막에 젊은 김문수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점 때문에? 처음에 이제 탈당을 강력하게 공고하다가 3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결국에는 이 친윤 그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의힘의 선거는 득점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그래도 토요일 날 탈당을 이끌어냈잖아요. 그거는 좀 인정해 주세요.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할이 있었을까요? 아니 본인이 먼저 그것을 좀 내질렀잖아요. 말을 안 했어야죠.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에 탄핵의 강을 건넜다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이 결과가 나왔으면 왜 나한테 김용태가 탈당 공고 때문에 했다 했는데 오전에는 탈당 공고하고 막 대차게 할 것처럼 하다가 오후에 좀 말이 꼬리 바뀌었죠. 내리고 갑자기 네. 탄핵의 강을 건넜고 결론이 탄핵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과정이 중요하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 임명 배경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 있나요? 배경은 사실은 김문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눌게요. 당선대회와 김문수 캠프 이게 나뉘어 있으니까 지난 주말에 김문수 캠프 원래 계셨던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견을 물어봐요. 뭐 젊은 여성도 생각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좀 젊은 분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분하고 좀 뭔가 이 무게감이 비슷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누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이참에 젊은 분으로 가자.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또 한 분은 물망에 올랐다고? 여성이에요, 여성. 예, 그래서 다 초선인데 그래서 그렇게 가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하지 않겠어요라고 했더니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뭐 후보가 끌고 가겠다고 하시니까 비대위원장은 젊은 분으로 해서 이렇게 보강해서 간다 이런 그런 식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인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김재섭 부총장도 네. 좀 권유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조금 역할을 못하겠다. 그런 근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김문수 후보랑 이게 발이 잘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극우 세력만 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강훈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약간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만 차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김용태 위원장도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당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됐잖아요. 초선임에도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큰 성과를 얻은 건데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천하용인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천하람, 그다음에 이제 허은하 뭐 이분이랑 이렇게 갔는데 1년 반 만에 여기까지 와서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를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솔직히 김용태 의원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처음에는 좀 세게 나가다가 중간에 움츠러드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희 당의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 금요일 하루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남은 십며칠을 대응을 해 나가도 모자른데 그렇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결정이 나면서 탈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좀 달라지나 싶은 뭐 기대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아니면 이제 한동훈 전 후보나 합류를 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마이크를 잡을 거냐 유세체 그러니까 올라가서 궁금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안 잡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또 당원들의 일반적인 이 마음이 그래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상황을 보고 뭐 선대위 뭐 직책을 맡아 이걸 떠나서 김문수 후보를 정말 몸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는 이제 본인이 타이밍을 잘 잡고 가지 않을까. 뭐 옆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해야죠. 웃으시죠? 아니 그냥 네. 저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약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그 탈당을 얘기했던 것은 그 탈당과 더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기반들의 선대위에 전면적인 어떤 교체라는 것들이 전제돼 있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지지선언하고 탈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윤석열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5월 10일 날 정당국 퇴탈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도 악연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논외지만 캠프에는 없어도 장해찬 전 최고도 복당이 돼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기는 여건이 좋지 않아요. 만약에 돕게 되면 저는 아예 선대위 합류보다는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선 이후에 약간 좀 이렇게 떠나 있다가 그래도 이제 마이크를 몇 번 잡아줬던 그 정도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어도 전면적 합류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한동훈 진입 방지 장치가 선대위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네. 그건 의도적인 걸까요? 뭘까요? 그런데 네. 일단 부비 트랩이야? 윤석열 부비 트랩이 하나 빠졌고 어. 뭐 장해찬 트랩 여러 트랩들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줄곧 얘기한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선대위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여해야 된다. 근데 뭐 김문수 후보랑 같이 손을 잡고 하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자유통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샷에 같이 보이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지만 별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충분히. 별도로 움직여서 뭐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해야 어쨌든 당이 어려울 때 버렸다. 이런 소리는 나중에 안 들을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깔끔하다는 걸 아주 좋게 표현해서 깔끔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당위적인 측면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향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특히 이제 당권 도전을 좀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정치를 쭉 하실 분이라고 보면 뭐 당권이든 앞으로 또 그 차차기 뭐 대권이든 쭉 정치 일정을 보고 행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약한 상황에 닥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당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럼 당원의 의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나저나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근데 SNS 탈퇴 안 하시는 거 보면 정계 은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선 때까지만 은퇴. 대선 이후에는 돌아온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지금도 이미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긴 하죠. 계속 말씀 근데 많이 이제 하시니까. 그 기준점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으로 은퇴한다고 결정을 맞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사이비 보수라고 칭하면서 그런 사이비 보수 정당과는 끝.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다시 정치 시작하겠다. 그 자락을 곧바로 깔아놓고 지금 하와이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국민의힘에서 뭐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설득조를 파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돕는 선택을 하실지. 안 돌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대식 전 총괄 본부장인가? 그분이 이제 18일 날 가는 건데 오지 말라고 페북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놨고 연락도 했어요. 그래서 와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냥 하와이 가가지고 그냥 2박 3일 동안 와이키키 해변 좀 보시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잖아요. 네.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아닐 것 안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섭섭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윤핵관들에게 당한 것이 더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고 그들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들인 석동현, 장해찬 막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선대위 중요한 자리 주고 복당시켰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민주당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네? 수도 있다. 무슨 기회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 시장을 아 총리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이 국정에 대한 파트너로서는 생각할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게 통합입니다. 통합. 그리고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실용이고 진보와 보수 이런 거 없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보수 진보 떠나서 우리 머리를 맞대고 일하자. 이 통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전략 면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원내대표도 있고 대선 후보 2번 나왔고 도지사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스피커와 그런 이력을 안고 보수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효과들이 TK나 PK에서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진짜 보수를 내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홍 전 시장 국무총리 설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체가 있었던 얘기긴 해요. 실체는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로 이렇게 거론됐던 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선거 기간에 그런 총리나 자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 정치문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오가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측근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은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뭐 살아왔던 물론 태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가치관, 방향 이런 게 민주당 정부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다른 또 측근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통합의 상징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주류의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잖아요. SNS를 통해서 뭐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민주당으로 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플 일이 없을 거고. 그건 민주당에 대한 구애가 아니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말하자면 비판이죠. 이렇게 국민의힘이 망했구나.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30년 전에 그 선택까지도 후회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처참하다.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 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에 반대해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 장 소장님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러다 영입인대로 아닐 수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영입 지도가 있었지만 본인이 안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표했고 비상계엄은 또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연정의 뭐 분위기, 통합의 분위기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에는 기준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깜짝 놀랄만한 보수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누구예요? 없어요. 아니 근데 없는데 이렇게 뭐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수 인사 말씀하셨을 중에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그렇게 보수 측에 지금 현재 그 가운데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분들 데려올 수 있죠. 최근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춘추관장했던 최상화 전 춘추관장도 지금 영입을 해놨고, 근데 그게 또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 김상훈 의원도 전주 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포옹을 했는데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 예측 가능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 영입 자체가 지금 선거에 그렇게 이제는 도움이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곡차곡 김상우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최상화 전 춘추관장, 그리고 뭐 윤여준 장관도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는 행보들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보수 진보에 대한 융합, 통합은 국민들한테 던져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요. 이제 고만. 그만이 아니라 더 뭐 그렇게 없을 거고, 물론 접촉은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쪽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낫지 않을까. 예전에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크게 놀랄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놀란다의 정의가 각자마다 좀 다르니까 뭐든 잘 놀라는 사람은 쉽게 놀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영주 선생님 말처럼 뭐 크지 놀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민주당 인사들 물어봐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인사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벌써 이제 서영주 소장님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벽을 치는 거죠. 이제 다 됐는데 안 들어와도 우리가 이기는데 굳이 뭐 데리고 들어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좀 더 다른 전략들,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에서 2주일, 2주 뒤면은 사전선거가 있고요. 사전투표가 있고요. 사전투표가 있게 되면 그 2주간의 기간은 영입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입하세요. 깜짝 놀라겠네. 그게 이제 깜짝 놀라지. 깜짝 그 놀라긴 정도나 하겠네요. 돼야지. 안 할당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민주당 대통령 할당하고. 영입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몰라도 나머지는 네. 저희는 윤대식 뭐 의원이 하와이에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전 깜짝 놀랐어요. 적극적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홍준표 의원을 본인도 모시고 네. 머리 아파서 나간.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는 민생, 경제고요. 뭐 후보들이야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렇게 세 후보들 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얼마나 준비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동안 갑자기 이제 나온 후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뭐 정책 관련해서 얘기할 게 적잖아요. 경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하고도 경선하는 과정에서 알맹이보다는 다른 이슈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이거를 뭐 몇 번을 했냐는 등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본선이니까 이재명이라는 이 4년 동안 대선 준비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대적해서 토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특히 경제 관련한 거니까 본인의 식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얼마나 그럼 효율적으로 토론을 이끌 수 있고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는 거의 이제 처음 대면하게 되는 정책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기회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위기는 뭐 위기에도 기회라는 그 단어가 뒤에 있잖아요. 위태로운 기회. 위태로운 위기. 기회. 제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 여기 죄송해요. 제가 없잖아요. 너무 곤란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만든 저를 것 몰지는 마시고 네. 기대한다고 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공격을 얼마나 잘 여유롭게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관심이 우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중도 보수 표를 좀 뺏어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두 자리 숫자 15%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답변하기 어렵고 곤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공략할 거다. 뭐 양쪽으로 뭐 비슷하게 공격할 거는 같은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 공격해봤자 민주당 표가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 지지를 올려야 되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격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표를 이끌어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 관전 포인트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이재명 후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하겠지만 저도 주요 공격은 김문수 후보한테 될 것 같아요. 일단 10%를 넘기고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개혁신당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중도 보수의 개혁신당이 중심이 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격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공격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좀 증명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도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8대0 이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기자 브리핑이나 또는 예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그런 거 갖고 논쟁이 붙진 않지만 이제는 다 후보들이 따져 묻겠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8대0이 공산주의입니까? 그럼 계엄을 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 김문수 후보 말도 좀 꼬일 것 같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노동 문제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장관을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어떤 인식을 드러내거나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경제 민생 문제면 오히려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예. 말씀. 근데 이게 보면 그 TV 토론이 3번인가 공식적으로 열리죠. 근데 첫 번째 TV 토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잘 안 봐요. 처음 TV 토론을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이 TV 토론이 자기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모두 까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등 전략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나는 맞대응을 할 수 있는 1대1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좀 위험했죠. 그러니까 기소가 나올 뻔했는데 뭔진 다들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서로 간에 네, 나와 맞대응. 이재명 둘이만 네. 이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김문수 후보는 자질이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등 전략.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이거는 본인 스스로 우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수 스펙트럼에서 자질에 대한 것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자질 없음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는 그냥 어느 정도 정책적인 거나 다른 의미에서는 나도 그 정도는 해. 내가 이재명 후보 급이야. 라는 정도 수준의 공격이 들어갈 거고 김문수 후보는 철저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밟은다고 해야 되나요? 그 네거티브는 이제 김문수 쪽으로, 김문수 그렇죠. 후보 쪽으로 한다. 포지티브는 이재명 쪽으로 한다. 그런 전략으로 모두 가기를 갈 건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걱정되는 게 좀 벌써 마음이 안쓰러워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후보들은 미래를 얘기할 텐데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갇혀 있을 것 같고 윤석열 과거, 정광훈의 과거, 그다음에 뭐 탄핵 반대의 과거, 이 과거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 정책면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10년의 휴직이 노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이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AI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학습이 제대로 됐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쓰러운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전 가능성은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겠죠. 열심히 준비를 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피는 게 유리할까요? 뭐 원래 이렇게 앞서가는 후보는 그냥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좀 포용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거시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상대의 날선 공격에 다 그냥 흡수하는 스폰지 전략. 그렇습니까? 좋은 의견이군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국가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해도요. 뭐 이재명 후보에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이재명 후보 보면은 뭐 셰셰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 미리 자기가 얘기함으로써 그렇죠. 그냥 좀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그게 보이긴 이제 하거든요. 툭 털고 가기 전략이죠. 뭐라고 하면 뭐 그게 뭐 잘못입니까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토론회는 내용보다는 이미지와 태도를 보기 때문에 어떤 태도의 승리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어? 왜? 아니 모르신 나 너무 말씀이죠. 떠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서가는 후보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옛날에 부정적인 것도 지금 얘기하면은 또 그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뭐 쉐쉐 발언 중국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여유롭게 또 얘기하니까 그럼 뭐 주위 나라들하고 다 잘 지내는데 잘 지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항변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의 여유로움이 보이고 있다. 서윤교 소장님 멘트에서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한숨을 쉬는 거죠 지금. 제가 기시감이 들어서 그래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쭉 치고 나가고 오죽하면은 이회창 후보가 중간에 나왔는데도 거의 반을 얻을 정도로 48% 얻고 이회창 15% 얻고 정동영 후보 26% 얻었던 그 선거. 그 선거에서의 당시 한나라당의 모습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상황이. 정치가 돌고 조금 더 돌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18년도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3명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박원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겠죠. 또 시간아 빨리 가라 이런 생각할 거고. 다만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할 경우에 제가 볼 땐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인수위가 없어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해야 될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요. 제가 볼 땐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경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취임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민주당은 그 준비도 같이 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자신이 뭐 겨루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뭐 무시하는 건지 이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무시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워낙 이제 앞서 나가니까 다른 후보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얘기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원사이드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후보들은 뭐 할 게 없어요. 네거티브에도 안 먹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예전에 불미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공격할 거고 이준석 후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 바꾼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뭐 HMM 정부 지분이 많지만 이거를 그냥 정부가 결정해가지고 부산 내려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관하고는 다르다. 이런 허점들을 막 파고 들어갈 건데 그게 큰 타격감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선거. 그렇게 돼버렸다. 결국에는 이 선거의 프레임이 그냥 이재명 나빠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비상계엄 탄핵 그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보수파 쪽에 있는 후보들은 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준석 후보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공격할 필요가 없죠. 이준석 후보는 일단 공격해서 표를 가져가야 될 몫이 김문수 후보께 많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난데 만약에 나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곡점이 일어나서 이준석 후보가 25% 이상 지지율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공격하거나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은 영 아니다. 현재 모습은 사실은 어제도 한 분을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최소한 한동훈 후보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이라면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그런 분들이 와서 했어야지 어떤 구구 김문수 후보가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뭐 정파 교체가 된다면 개혁신당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참 그 넉넉한 당이구나. 없는 살림에 막 퍼줘요. 표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없는 살림에 표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퍼주고 이준석 후보한테 퍼주고 있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국정구상을 자유롭게 구가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노력을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애시당초 얘기했던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걸 못 버리고 가잖아요. 윤석열을 버리고 권성동을 버리고 정광훈을 버리고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다 안고 가니까. 그리고 첫 번째 윤석열을 버린 게 아니라 그것도 윤석열이 자의적으로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가면 그 표가 민주당으로 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TV 토론을 이제 보고 나서 혹시 네. 모를 이제 반전의 기회가 있는지 저희가 좀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이제 물론 이제 대법관들은 불참을 했고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네. 뭐 이석연 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도 했고 나름대로 이제 캠프 내에서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략상으로 맞아요. 전략상으로는 굳이 대선 기간 내에 꼭 해야 될 일이긴 하나 지금 해야 되냐. 대선 이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도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이미 소영주 소장이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왔어요.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왔는데 네. 제가 얘기하면은 캠프하고 지도부에서 난리가 나는데 영향력이 커서 그래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만하니까 패고 그다음에 이석연 총괄 본부장이나 우상호 강금실 이분들은 이렇게 건들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어요. 서운한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소소정 말을 들으면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뒤늦게라도 우리 지도부와 선대위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주기현 판사에 대한 이런 석연치 않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되나 지금 선거가 16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16일을 못 기다려서 이거를 지금 처리해야 되냐. 이거는 사법부의 압박이라는 어떤 상대의 비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하자. 저는 이런 분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사법부는 개혁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졸속으로 하면 안 되죠. 여야 간 합의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공청회도 열고 국민 뜻도 한번 좀 수렴하고 시기와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그냥 야당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통과시켜요.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그러고 청문회 세우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가치인 재판의 독립 이것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지은 죄들을 면소 판결 내리도록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안을 이렇게 개정하고 바꾸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좀 박빙의 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커 보일 텐데 그렇죠. 네. 독재 프레임에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것도 큰 논란은 되지 않고 선거에도 큰 변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다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보단 더 세게 얘기를 해야죠.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겁 없이 하는 이유는 독재라는 것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독재의 뜻이 뭡니까? 혼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과반 의석 점유한 지가 오래되니까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 사람들은 빠지고. 그냥 통법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 민주당의 모습이 집권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집권하면 모든 책임을 져요. 한 석 달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이재명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한가하게 사법부 농락하고 탄압하고 이재명 혼자만 무죄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할 거냐.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해서 좋은 목소리를 서영주 소장부터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하지 말자고 그러면 그래서 왜 하니까 아 미안해요. 하긴 해야 하나 지금은 아니다. 제가 라는 잘못 봤네 것이고. 사람을. 아니 탄핵안 저도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 세게 비판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제가 세게 비판하다가 핍박을 엄청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 비판 세게 하면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저도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받으면 저도 이제 못 살아요. 힘들어?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전 당원도 아니고. 아, 그러네요. 예. 민주당 친명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내 지도부가 되게 강경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탄핵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도 그냥 결사 반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결사 반대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법사위의 일부 강성 의원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강경한데 저도 지금 뭐 윤석 전 대변인이랑 말씀하시지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선을 넘은 일이다. 예를 들어 조희대 특검법이다. 특검이라는 건 범죄의 정황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판결을 그렇게 일찍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 내용도 아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범죄의 정황이라고 보고 특검에 가자? 이거는 독재로 보여지기 쉽죠. 그냥 보통의 선거였다면 큰 이슈가 됐을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폭삭 망하고 새로운 건전 보수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그래야 민주당도 이렇게 선 넘은 일을 못해요. 지금 안심하고 하는 건데 뭐 지난주에 듣기로는 이거는 어쨌든 좀 이재명 후보가 말이 제일 세니까 좀 말릴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갔거든요. 특검법이나 이런 거 법사에 상정돼 이거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뜻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기에 맡겨놓고 가는 것 같고 뭐 말씀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에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또 여러 이제 강성 지지층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혁이란 건 행정입법 사법 영역에서 다 있습니다. 공직개혁, 그다음에 행정은 공직개혁이 있죠. 사법은 사법개혁이 있고 입법도 입법 정치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늘 검사다 판사다 정치인이다 그 직책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올바르게 활동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굽어보고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사례들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개혁하고 올바로 잡아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기현 판사에 대한 석연찮음들이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에 대한 구성원 간에 그런 뭐 갈등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26일 날 전국 법관회가 열리는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짚고 넘어가서 사실상 이게 뭐 법적 처벌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과연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시기가 대선을 지나서 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좋겠다고 말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헌법 정신인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켜주는 선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깨끗한 법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안 깨끗한 법원들이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은연중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제 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사진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네. 공개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을 너무 폭로전으로 선정적으로 가는 게 있어서 사진 공개는 좀 주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는 제출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자료 제출한다고 하고 김영민 의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이 재판에서도 좀 이렇게 제비를 시키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 있으면 받아야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연계돼서 보복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보복성이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희대의 구속 취소를 내리면서 본인이 초래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제보를 했다고 하니 그거는 이제 이 지기현 판사가 자초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한 그 주변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뭐 그렇게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에 박선원 의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업소 관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보자가. 그럼 그분이 지기현 판사 알아본 거네. 뭐 알겠죠. 자주 왔을 수도 있고. 일단 반복적으로라는 게 일단 나왔었으니까. 우리 언론에서 지기현 판사 얼굴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좀 뭐 최근에는 예. 뉴스 보도로 조금씩 나오기는 그 했었어요. 몇 달 전 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 전후는 있다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아 그 사람이 지기현 판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업소 관계자가 자주 오는데 판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TV에 탁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기현 판사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김용민 의원 통해서 폭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판사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 물론 공적영역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걸어서 지금 하는 걸로 누가 들어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민주당 쪽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또 좀 그렇지 않냐. 네. 판결에 앙심을 품고 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물론 상식과는 어긋난 판결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보가 왔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의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요게 뭐 재판부 교체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6일까지 11시 5분 매일매일 정치인사의 평일판 대선 특집 정치인사 외전이 편성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요. 우리 패널분들 와주실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